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유경수의 가족사. 영천을 남쪽으로 벗어나면 들판이 열려있고 완만한 오르막길로 이어진 뒤에 약 12km 지점에서 높이 70에서 80m 정도의 언덕길이 꾸불거린다. 경주로 넘어가는 아화고개. 8월 10일 유재흥 2군 단장이 지휘하는 8사단과 4개 증원연대와 1개 대대는 경주로 향하던 인민군 15사단이 이 고개에 나타나자 반격을 개시했다. 13일까지 계속된 반격전으로 국군은 영천을 탈환하고 15사단을 괴멸시켰다. 낙동강 교두보를 위협한 최후의 공세는 저지됐다. 다부동 방어전을 치러내고 대구 북동쪽 팔공산 전선으로 옮겼던 1사단의 백선엽 준장도 인민군의 힘이 빠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9월의 한나절 햇볕처럼 공세의 열기는 지속성이 약했다. 영천 전선에 가보았더니 인민군 전차들이 기름이 없어 유기된 것을 보았다. 백사단장은 며칠 뒤 미 8군으로부터 공세로의 이전에 대한 준비 명령을 받았다. 인천 상륙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일선에 퍼지면서 장병들의 사기가 올랐다. KO를 노린 인민군의 9월 공세는 빗나갔고 이제는 카운터 블로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으로 돌고 있었다. 9월 15일 메가더 원수가 지휘하는 261척의 대함대가 미 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을 주력으로 하는 7만 5천 명의 병력을 싣고 인천 상륙 작전을 벌였다. 다음날 한국 해병대는 인천 시내를 탈환했다. 인천 지역 주둔 인민군 2,000명은 거의 전멸했다. 미군의 전사자는 20명.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은 메가더 사령부가 발표하기 수시간 전 AP통신 서울특파원 신하봉 기자에 의해서 정일건 총참모장이 발표하는 식으로 특종 보도됐다. 6.25 남침은 UP통신 서울특파원 잭 제임스 기자가 특종해 퓰리처상을 받았다. 워커 미 8군 사령관은 16일 오전 9시를 기해서 유엔군의 총반격 명령을 내렸다. 미 제1군단이 주공부대로서 대구, 김천, 대전, 수원으로 진격하도록 했다.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은 미 1기병사단, 24사단, 영국 27여단과 함께 미 1군단에 배속됐다. 국군 1사단이 19일 다부동을 재탈환했을 때 백선엽은 지옥을 봤다. 인민군이 버리고 간 전차, 중화기, 탄약, 그리고 시체들은 고지를 뒤덮고 있는데 말과 소의 사체와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인민군 지휘부는 인천에 유엔군이 상륙한 사실을 병사들에게 비밀로 하고 모든 기관총 사수들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실탄을 다 쏘고 죽도록 했다. 탄피 무더기에 하체가 파묻힌 사수들의 시체가 많았다. 백선엽은 북진작전의 초장에 속시원한 복수를 했다. 인민군 1사단은 6월 25일 새벽 개성, 문산을 지키던 백선엽의 1사단을 기습했던 부대였다. 인민군 1사단은 가산, 외관 사이에서 인민군 3, 13사단과 함께 한미혼성 1군단의 포위 공격을 받고 괴멸적 타격을 받았다. 적 3사단도 포천, 의정부 축선을 따라 서울로 들어왔던 부대였으니 국군은 3개월 만에 빚을 갚은 셈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 배후가 차단되어 가고 있었던 인민군은 항복을 거부하고 질서 있는 후퇴를 했던 국군과는 달리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집단적으로 투항하기 시작했다. 포로가 너무 많이 생겨 진격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는 군가는 유행가가 됐다. 박정희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던 날 중령으로 진급했다. 만주 군관학교 동기인 이한림은 당시 준장으로서 부군단장이었고 6사 2기 동기생들은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동료들에 비해 많은 나이와 낮은 계급은 현실에 대한 박정희의 불만을 구조화했다. 그가 광복 뒤 일찍 귀국하여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 쾌속 승진 가도를 달렸더라면 혁명가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부산 문현동 부근에 있던 육보는 9월 22일 대구로 이동하게 됐다. 그 전날 박중령은 영도의 양과자점에서 유경수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약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날 박중령은 6번의 대구 이동 수송 책임자가 되어 부산진역에서 체제의 편성을 지휘했다. 완전 군장을 한 박정희 중령의 모습을 처음 본 송재천은 절도 있고 명쾌한 지휘 통솔에 감탄했다. 한편으로는 저런 분이 북진 대열에서 멀리 처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됐다.
유경수는 박정희가 이혼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이경영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송재천이 이모뻘되는 이경영에게 귀뜸을 했던 것이다. 이경영은 둘째 딸의 사주를 들고 점을 보러 갔는데 따님은 재혼하는 사람에게 시집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경영은 남편 육종관에게는 박정희의 혼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육종관은 박정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군인에게 영수를 시집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경영은 한때 소시를 5명이나 거느린 적이 있는 남편에게 애원하다시피 했다. 이미 영수도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 같으니 성사시켜 줍시다. 육종관은 항상 자신의 말을 잘 듣던 딸이 이 중대사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는데 오히려 당황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가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대구로 올라와 태평로에 하숙을 정했다. 서울이 수복되면 육본도 서울로 돌아갈 것이었다. 이미 전방지휘소를 서울에 설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박정희의 마음이 바빠졌다. 그는 송재천 소위에게 트럭을 한 대 주어 부산으로 내려보냈다. 육종관의 가족들을 옥천으로 태워보내고 며칠 뒤에 대구로 모시고 와서 약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이경영은 약혼식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려 했다. 육종관은 너네 마음대로 해 라고 쏘아붙였다. 육종관 일가를 태운 트럭이 옥천 교동집에 도착한 며칠 뒤 이경영은 다른 이유를 대고는 딸들을 데리고 대구로 향했다. 소시를 5명이나 데리고 들어와도 불평 한마디 못했던 이경영으로서는 남편 몰래 딸을 약혼식장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일생일대의 결단이었을 것이다. 모녀는 대구 동성로 내거리 자유백화점 옆 일식당 사마식당으로 갔다. 그 시간 박정희는 전투정보과 사무실에서 이영근 중위에게 나하고 식사나 하러 갈까? 라고 말을 건넨다. 다른 과원들은 점심 먹으러 나가고 없었다. 이영근은 영문도 모르고 지프에 올랐다. 식당 방에 들어가니 목이 길고 고상하게 생긴 처녀가 할머니와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약혼식장에는 그때 연애 중이던 김종필 대위와 박정희의 조카 영옥도 참석했다. 식사하는 걸로 약혼식은 끝났다. 모녀는 옥천으로 돌아가고 며칠 뒤 박정희는 육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은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둘째 딸이 미래의 대통령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뒤로는 사위를 만나주지 않았고 사위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1965년에 72세로 죽었다. 1893년에 충북 옥천군 능월리에서 대지주 유경필의 자식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육종관은 형들이 출양하여 출세하자 자신은 고향에 남아 집안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의 큰형 육종유는 승정원 부승지를 지낸 뒤 개화파 활동을 하다가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에 참여했다. 쿠데타 기도가 실패한 뒤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으로 망명해 나리타 교쿠준이란 이름으로 살다가 죽었다. 둘째 형 육종면은 도쿄에서 상선학교를 졸업한 뒤 선장이 됐다. 그 뒤 법률을 공부해 판검사를 거친 뒤 변호사가 됐다. 셋째 형 육종욱은 일찍 죽었고 누이는 송씨 집안으로 시집갔다. 육종관은 16살에 2살 아래인 경주 이씨 집안에 이경영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육종관은 미국 도매상, 금광, 인삼 가공업을 해서 번 돈으로 교동의 삼정승집이라고 불리던 고가를 사서 대궐 같은 저택으로 중축했다. 뒤뜰 역할을 하는 과수원을 합치면 8,000평, 순수한 대지가 3,000평이나 되는 집이었다. 해자 같은 도랑, 소슬 대문, 그 안에 잘 지은 조선식 건물군, 대문에서 마주 보이는 사랑채는 원님이 이를 보던 동원처럼 꾸몄다. 큰 대청마루 옆에는 심부름꾼의 방도 있었다. 전화기를 둔 전화방과 사진 현상용 암실도 냈다. 사랑채 왼쪽의 아래채와 뒤채에는 소실들이 살았다. 연못, 안채, 행랑, 그 뒤로 연당사랑. 이 연당사랑에서는 2개 분대 규모의 소실들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다. 사랑과 안채를 잇는 회랑은 일종의 마루복도로서 단아한 지붕을 얹어 정취를 더했다. 사랑 뒤에는 별당과 뒤채,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감나무가 울창한 후원에는 사당과 정자도 있었다. 이 건물군을 구경한 시인 박목월은 조선 상류계급의 건축을 대표하는 비원의 연경당과 맞먹는 건물이라고 평했다. 저택을 둘러싼 담은 세로 100m, 가로 50m나 됐다. 육종관은 이 대저택을 자신의 왕국처럼 다스렸다. 사위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자신을 굽히지 않고
박정희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했는데 이런 오기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 성체를 지켜온 관록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1925년 11월 29일에 태어난 유경수는 큰언니 유긴순과는 11살, 오빠 유긴수와는 7살, 막내 동생 육예수와는 4살 터울이었다. 이 긴 터울 사이의 육종과는 5명의 소실들에게서 18명을 생산해 모두 22명의 자녀를 뒀다. 한 해에 복수의 소실들이 자녀를 낳은 적도 있었다. 육종과는 일찍 죽은 자녀들을 제외한 18명을 모두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평균 이상으로 교육했다. 여자는 고교, 남자는 대학까지 보냈다. 육종과는 소실 관리의 실권을 본처 이경영에게 주었다. 소실들은 이경영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어렵게 대하여야 했다. 이경영도 관대한 태도를 견지해 소실들을 잘 다뤘다고 한다. 이 왕국에서는 여자들끼리의 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또 들리지 않아야 했다. 겉으로는 대범한 이경영이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이경영은 신우이 육제환을 자주 찾아가 남편의 축첩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곤 했다. 걔가 말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집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대한답니다. 이경영은 육제환의 자녀들이 명절 때 자신에게 절한 뒤 소실들에게도 절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유경수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어머니를 붙들고 제가 크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게요 라고 위로하곤 했다. 이 모녀가 박정희가 나타났을 때 대담하게 육종관에게 대한 반란을 감행한 데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소실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은 옥천댁, 큰 개성댁, 작은 개성댁, 남촌댁, 서울댁이다. 남촌댁은 일본 여성, 육종관의 일본어 가정교사로 들어왔다가 소실로 앉았다. 일본명이 노무라였던 그녀는 소실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고 이경영을 깍듯이 모셨다. 이경영도 남촌댁을 아껴줬다. 남촌댁이 없으면 이경영의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였다. 육종관은 다른 소실들에게는 집을 한 채씩 마련해 줬으나 남촌댁은 자립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지 이경영과 같은 지붕 아래서 살도록 했다. 두 개성댁은 자매가 함께 소실로 들어온 경우다. 나중에 육종관은 큰 개성댁을 서울 사직동으로 보내 살도록 했다. 이 집은 육종관의 여러 자녀들이 서울에 유학할 때 기거하는 거점이 됐다. 유경수도 배화여고를 다닐 때 이 집에서 살면서 마음고생을 적지 않게 했다. 이 5 소실들은 육종관과 적어도 2, 3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밖에도 많은 여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육종관은 진정으로 한 여자를 사랑하거나 눈이 멀지 않는 이였다. 육종관은 자신의 축첩 생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세를 상징하는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것 같다. 육종관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여자가 나타나면 비록 단기간이지만 유달리 집착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육종관은 돈도 많았지만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다룰 줄 아는 안목과 화수를 갖고 있었다. 그가 여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할 때 약점이 하나 있었다. 그는 악필이었다. 1930년대 초 책상만한 타이프라이터가 등장하자 그는 이것을 구입해 밤새어 연설을 찍어내곤 했다. 한 글자를 찍고 다음 글자를 찍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기계가 덜커덩 덜커덩 소리를 낼 때면 이경영과 소실들은 아이고 저 양반 또 바람났나벼 라고 한숨 섞인 웃음을 짓곤 했다. 육종관은 돈을 끔찍이 아꼈다. 유경수를 불러들여 함께 지폐를 다리미질하여 빳빳해질 때까지 폈다. 이 지폐들을 깔고 그 위에 요를 펴고 자기도 했다. 이렇게 해야 돈이 얇아지고 질기게 된다는 것이었다. 물건값을 지불할 때 그는 단 3장의 지폐를 꺼내주더라도 3번은 세어야 했다. 돈을 위아래로 돌려주어가면서 세는 것은 혹시 한 장이 접혀있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평소 그는 돈을 빨리 세는 사람을 건방지다고 가장 싫어했고 다음은 군인이었다. 군인들이 윗옷에 등판을 다림질하여 줄을 세운 때문이었다. 입고 있으면 주름이 펴지는데 왜 애써 주름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